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새해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의 집값 상승폭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반응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등 침수 취약세대에 침수 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 역류 방지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이 우선이고요. 과거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저지대에 사는 인천 시민들은 관할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폴 사이먼이 부르는 코다크롬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남 등 투기 지역을 잡으려고 각종 제도를 발표했는데 오히려 집값 오름세가 지방과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 전망과 진단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또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네. 예.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은요,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재산세인 일반 토지 건물이라는 보유세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종합부동산세 쪽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감안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도입 시기나 강도나 또는 방법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6.19, 6.13 지방선거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이걸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올리는 거는 이제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해도 되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90% 100% 올리는 방안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종산세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도에는 6억 원 이상 가구별 합산이었습니다. 예.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이고 또, 1가구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인데, 예. 가구별 합산이 아니고, 인별 합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도 한 반토막 냈죠. 12월 이하를 1%를 0.5% 낮췄는데, 이거를 하나 손댈 확률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유세 과세의 공시가 현실화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한 70-80% 정도가 세율로 매겨지고 있는데, 이걸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법.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단은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와 달리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거든요. 또 하나 내는 세금 자체가 집을 살 때에는 취득세를 감안하고 돈을 준비하지만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가계 지출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예. 조세 반발도 있고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냥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은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부터 계속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했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보유세는 아무래도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그냥 집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은 역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 시세보다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매겨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이 만약에 시세와 가깝게 된다면은 이게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예. 사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는데 모두 다 적용하게 되면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2주택을 뺀 아마도 다주택자 3주택 이상에 대해서 별도로 중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반적으로 보유세 자체를 올리게 되면은 그냥 사용료를 내는 것처럼 월세를 사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도 전반적 적용은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 시세 반영률이라는 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50% 이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예. 이게 10% 올라가도 굉장히 커지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제 혜택을 준다면서. 가장 큰 거는 거긴 것 같아요. 예. 지난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금년 4월부터 이제 조정대상 구역 이상 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예. 강남 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이유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두세 채 갖고 있는 것보단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단 똘똘한 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당시 발표했던 정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가 쉽게 등록을 하지 못하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건 항목에는 없습니다만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그 순간 중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 동안 주택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를 들어 한 번 더 연장해서 8년짜리가 16년 되면 매도를 못하는 동안에 자산이 묶이니까 아마 꺼리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소득세 내버리고 월세 받는 게 유리하다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눌러 앉는 거죠, 그냥. 그러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정부가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보유세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낼 텐데 집값은 사고나 몇천만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인상은 당장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자, 이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도 해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6년 만에 시행이 됐고요. 이게 이제 5, 6월쯤에 적용받는 단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폭풍 전야 같기도 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서는 사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하고 미적용 단지하고 지금으로서는 가격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가격이 벌어져서 양극화가 될 겁니다. 예. 아마도 금년도 이제 1월 1일이 연휴였거든요. 예. 요때까지 신청을 한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물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상되는 단지는 수익이 많이 나는 단지나 또는 이렇게 추가 부담금이 나오지 않는 단지와 추가 부담금이 나오는 단지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요. 예. 현재도 지난해 이렇게 신청한 단지와 하지 않은 단지가 이제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시장이 침체되는 것뿐이 아니라 향후 4, 5년 후에는 일기 신도시 약간 45만 가구가 재건축 시장에 해당됩니다. 예. 정부가 아마도 이거를 지금 현재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10년 늘려서 40년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늘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폭탄 늘리기가 됩니다. 아하. 40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지만 예. 시간이 경과하면은 양극화 벌어지듯이 적용되는 단지와 적용되지 않는 단지, 수익성이 있는 단지와 추가 부담금이 나오는
부담되는 단지는 아마 구별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인 대책이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어들일 게 아니라 예. 그 증가되는 용적률의 어느 상당 부분만큼은 예전처럼 서울시가 적용했듯이 임대주택을 짓게 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세금으로 걷어들인다고 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단지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가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덜 반발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만큼 임대주택을 짓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시가. 예. 지금도 이제 그게 일부 살아있는데, 이렇게 좀,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이게 살아나는 것이 결국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기 때문인데, 근데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새해 들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지방만 흔들린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런 양극화 현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아마 이건 좀 더 심화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 3구, 4구 중에서도 강남과 송파구 또 양천구의 목동 지역, 이 재건축이 있는 지역이나 학군이 좋은 지역의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강북의 용산구나 성동구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고요. 근데 반면 또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지방에서 원정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듯이.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많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토지는 또 없어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 시장을 좀 완화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변 지역에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요. 예. 마지막 한 가지는 수요 분산 정책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사실 옛날에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득세 50% 감면에 양도세 5년간 면제택을 준 적이 있어요. 예. 강남 수요를 수도권적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는 게 2015년도부터 공급했던 공급량들이 입주가 도래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일부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미입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남과 아주 대조적이죠. 예. 이런 지역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강남 불패라는 용어가 한때 또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규제 내성이 생겨버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안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정부는 이제 실효성 논란이 있어도 규제가 살 길이다 이런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이제 진짜로 주택을 사야 하는 사람들, 실수요자들, 그리고 1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걱정이 커질 것 같은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실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무주택자들은 큰 영향이 없어요. 대출도 50% 이상 주고. 그렇죠. 또 분양시장도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로 재편됐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1가구 1주택이면서 이전하는 수요.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수요는 일단, 무주택자처럼 이렇게 1순위로 보진 않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정책이 사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또는 고액,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 또, 지난 10월 26일 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했듯이 금년도부터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또는 신혼부부 희망주택도 많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에게는, 이번 정부의 공급도 늘고 여러 가지 혜택은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올라서 문제입니다. 가격. 네, 가격. 오르는 것 자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특히 강남 지역에 오르는 게 영원히 강남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괴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예. 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여러분들 질문 좀 들어왔습니다. 1072번님, 우리나라 집값 너무 비쌉니다. 집으로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끼어버린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면 제가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142번님,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고 지방에 작은 빌라를 세놓아서 노후를 꾸려가고 계십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월세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인데 보유세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네. 어쨌든 실소유자에
실소유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자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목소리는 있어요. 집 살 기회 이제 다 지나간 거 아니냐, 호시절 다 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이 좀 빠져나갈까요? 일단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 이제 지난해 8.2 대책이 굉장히 고강도 대책인데요. 예. 분명한 것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규제가 당장 일시적인 효과를 일을지 몰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이걸 실패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8.2 대책은 고강도 대책이 시간이 흐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장을 침체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은 오르는 거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떨어지는 거는 또 천천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가격을 올려놓질 말아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애초에. 근데 이번 정부가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강제로 집을 매도하게 하거나 등록하게 하는 기간이 3, 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다주택자가 180만 가구, 곧 200만 가구 되는 게 3, 4개월 만에 매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공정하게 사회적 토임을 다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는 물건을 좀 완화시켜서 등록을 먼저 시켜놓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안 하거나 너무 망설이게 되고, 또, 기다리는, 학습효과가 있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고 정부가 바뀌면 다시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빨리 맡겨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끝으로 짧게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보죠. 노무현 정부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번 정부는 과열지구에 한해서 이른바 쪽집게 핀셋 정책이라고 하던데 그게 좀 실효성을 보일까요? 우선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핀셋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르면 더 누를수록 가격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 오히려 누를 게 아니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또 둘 다 같이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규제 정책만 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들어온 것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이 조금 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집안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으로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루 힐이 부르는 These Are The Times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 그리고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소식 서울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재용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서울의 성화가 쭉 다녀갔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구청장들과 함께 올림픽 현장에 가서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시도 이제 평창을 돕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을 유치하게 됐는데요. 예. 서울시는 그동안에 관문 도시로서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다 이런 자세로 홍보와 붐업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막바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총력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총력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5가지 분야인데요. 예. 먼저 올림픽 입장권 완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 4만 2천 장을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에 관한 건데요. 한 7,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인력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교통 약자들이 경기를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 콜택시, 또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 장비 등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수단이나 5개 광고판을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올림픽 홍보를 나설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을 할 텐데, 이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하는 환대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요. 마지막으로 늦은 경기를 관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인천, 서울을 거쳐서 평창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관람객들이 그래서 서울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경기 관람권을 구매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는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입장권 완판을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직접 구민들한테 입장권을 구매해서 나눠줄 텐데요. 예. 기존의 자치구에서 2만 2천 장을 이미 구입을 했는데 이번 저희들이 특별 지원 대책으로 2만 매를 추가 구매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한 입장권을 자치구별로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런 소외계층이 우선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자치구에서 선별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아무래도 늦게 끝나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오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이제 야간 경기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를 관람하고 KTX나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KTX나 시외버스 이런 광역교통하고 연계되는 서울역이라든가 고속터미널 이쪽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해서 올림픽 기간 중에 열흘에 걸쳐서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자, 이번에 특별 지원 계획에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3월에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에도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대 특별 지원 대책은 이번 동계올림픽 물론이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당연히 지원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도 지원을 잘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관광정책과의 김재용 과장이었습니다. 구구 돌스의 제뉴어리 프렌드 듣고요.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 끼니 요리를 해온 아들 정성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치매 가족분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무거운 짐 함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8 신년 특집 치매 결국 우리의 이야기.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가족의 치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면도 있는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덜 힘이 들까? 궁금한 점들, 상담받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수도권 투데이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슬기롭게 치매를 극복하는 방법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상담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겨울궁전에서 온 프랑스 미술 예르미타시 박물관전의 전시 기간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번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요즘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하는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도의회와 연정이 끝나게 됐다고요? 네, 경기도는 지난 2014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의회와 연합 정치를 하자며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의해서 연정을 시작했는데요. 예. 이제 연정이 끝을 맺게 됐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연정을 끝내자고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는데요. 민주당 측은 남지사가 최근에 당적 이동으로 철새 정치인으로까지 불리고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도민이 아닌 개인의 정치 인생만 고려하고 있어서 민생 연정 정신을 훼손했기 때문에 함께 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남지사 측도 연정의 마무리를 공식화하고 조만간 연정 주체들이 모여서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서 남지사가 도지사로서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는 경기도 연정이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시끌시끌한 가운데 남지사의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검찰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인 김모 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에 보조금을 8천만 원 가량을 더 부풀려서 지급하도록 한 뒤에 이 가운데 5,500만 원을 홍보물 발간 비용 등의 비용으로 쓰게 한 혐의가 있고요. 예. 또 평택시 축제에도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 조정교부금을 지원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진행한 인사를 돕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인사는 남지사가 만든 경기도 혁신위원회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에 연루된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전직 간부 등 모두 12명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안 그래도 탈당, 복당을 둘러싸고 말을 많이 듣는 남지사 측으로서는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건설 현장이 기술사를 배치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상 각종 건설 현장에는 공사 금액 크기에 따라서 건설 기술사나 기사 등을 배치했습니다. 예. 소규모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웬만한 크기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은 건설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하고요. 또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사가 한 명 이상 배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최근 감사를 벌여봤더니 이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최근 지어진 빌라나 상가 등 소규모 건축물 6,777곳의 건설 현장에 등록된 건설 기술자가 570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자 한 명당 11곳이 넘는 공사 현장을 관리했다는 건데요. 예. 심지어 기술자 한 명이 227개월 동안
109곳의 현장을 관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 뭐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혼자서 11곳을 봤다고 하는 것에도 놀랐는데 109곳을 혼자서 관리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격증을 여러 개 가진 한 명의 기술자가 공사 현장 여러 곳에 기술사로 등록한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허위 자격증 번호를 여러 곳에 허위로 불법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건설공사 신고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가 이런 건설공사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소규모 시공업자의 종합건설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또 관련 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월 17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수지서가 부르는 윈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